이번 시간에는 제11장 사회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사회 서비스 정책의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아동복지 정책의 이해, 셋째, 노인복지 정책의 이해, 네 번째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서비스 정책의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 서비스의 의의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라는 법령은 별도로 없고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즉 복지라든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 수요인 돌봄이라든가 정보의 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사회 서비스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 서비스라면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 서비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민간 전문가가 보면은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돌보미 등이 있겠습니다. 영역으로는 사회 서비스는 개인적 기능과 적용성의 문제가 있는 가족과 개인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등 사후적 성격에 초점을 둡니다. 또 특성으로 경제적 보상에 덧붙여 비경제적 보상을 내용으로 하며 특수적, 개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 문제에 대응하는 특성을 지니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정책 변화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를 구분한 도표인데요.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선별주의로 수급자 등 빈곤계층인데 반해서 사회 서비스는 보편주의로 서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본적 생활보장의 제한적 서비스인데 반해서 사회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인적 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넓죠. 서비스 전달 체계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기관 중심인데 반해서 사회 서비스는 공사 혼합이고 재정 지원 방식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즉 공급자로 기관 되겠습니다. 그 지원이 되겠고 사회 서비스는 서비스 수요자 지원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용 부담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 지원 중심이고 사회 서비스는 본인 일부 부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보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시설보호 중심인데 반해서
사회 서비스는 재가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정책 변화를 분석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서비스 할당의 기반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정책 변화가 됐고요. 서비스의 성격은 제한적 서비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정책 변화가 됐고, 서비스 전달 체계는 공공기관 중심에서 공사 혼합으로 정책 변화가 됐고, 재정 지원 방식이 서비스 제공자 지원에서 서비스 수요자 지원으로 정책 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회 서비스 정책의 배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한데요. 유엔에서 분류를 한 걸 보면은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분류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요. 2025년도 되면은 20.6%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도 해가 갈수록 낮아져서 2020년도에 0.84명인 것이 2021년도에는 합계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추세 속에서 사회 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이 블루오션, 즉 대안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고용 비율이 낮고 고용 비중도 낮아서 일자리 창출이 잠재력이 큰 분야로 이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한 예방적 복지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 공급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예방적 투자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실업과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높아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복지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전달 과정에서 행정, 재정, 관리 비용 수반 등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리 운영 비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제공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투자의 효과를 보면은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 사회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사회 서비스의 유형은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확보돼서 바우처 제도, 노인 돌보미 사업,
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 아동에 대한 투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담, 재활, 지도, 보호 등과 같은 비물질적, 사회심리적, 정신적 서비스 형태로 급여가 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주로 현금이 많죠. 현금 급여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현물 급여도 따르고 있죠. 이렇게 제공되는 데 반해서 이런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물질적, 또 사회 심리적, 정신적 서비스 형태로 급여가 주로 제공된다. 그 형태로 보면은 상담이라든가 또 재활이라든가 지도, 보호 형태를 띠겠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기술,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의 특성상 대상자의 개별 욕구가 중심이 되어서 서비스 제공하는 개별적 처우를 필요로 한다. 즉, 서비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대상자에 따라 그 정도가 차이가 나며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처우하기 어렵고 수급권자의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떤 미리 정해진 대로 획일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데 반해서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비물질적, 사회 심리적, 정신적 서비스 형태를 띠기 때문에 급여가 또 급여 서비스 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그 대상자들도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그 대상자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다양하고 특수성을 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욕구가 다 다양하고 다른 특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그런 처우가 필요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회 서비스 정책의 목표와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사회 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사회 서비스 정책의 추진 방향은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행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방향이죠. 서비스 대상 보편화에 따른 시장화 전략을 강화하고 재정 투자 효율화 및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 서비스 정책의 기반 강화입니다. 사회 서비스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또 사회 서비스 관련 법령 통계의 기반 구축을 한다. 이것이 사회 서비스 정책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 방향이 목적에서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행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 보편화에 따른 시장화 전략을 강화하고 재정 투자의 효율화 및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 개인의 능력 함양 및 기회 보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투자 국가로의 전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 이제 4대 정책의 목표로 정하고 조금 세분했죠.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세계 최대 15개 통합하고
이용자 확대, 민간자금, 즉 기부금 확충, 직접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추진 과제를 보면은 우선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양질의 사회 서비스 확대와 사회 서비스 민간 자원 확충, 사회 서비스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양질의 사회 서비스 확대를 보면은 맞춤형 사회 서비스 발굴 체계 마련, 대상 확대 및 신규 서비스 도입, 고용 창출이 있고요. 사회 서비스 민간 자원의 확충으로는 기부금 은행이 있는데 복지은행으로 민간 협력도 시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품질 관리로는 사회 서비스 사업 수행 방식 및 평가 개편, 시설 및 자원의 안전관리, 사회 서비스 근로요건 개선이 있습니다. 전달 체계의 개선으로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왕카드 서비스인데요. 통합 서비스 실현하고 사회 서비스 공공 민간 전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동복지 정책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정책의 개관을 살펴보면 아동복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으로 첫째,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둘째, 이혼 등 가족 해체의 증가 및 대한가족 출현, 셋째, 아동 양육의 가치관 변화, 넷째,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다섯째, 아동 학대와 방임 등 아동 문제의 증가 등 요인이 있습니다. 아동 복지에 관한 정책은 18세 미만에 이르는 모든 아동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 지적,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또 공공단체, 또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그런 조직적인 활동과 관련된 법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의를 보면 아동복지정책의 관장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모든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건전하게 보호받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연역은 아동복리법이 1961년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1962년 1월 1일 시행되는데 이것은 요보호 아동으로 한정적이고 소극적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동복지법으로 1981년 제정됐고 1981년 4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과 모든 아동을 다 포함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정책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복지 정책의 원칙은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동의 권리와 책임인데요. 아동이 복지 권리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아동이 단순히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양육 책임의 범위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모든 양육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또 국가는 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 보편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같은 종류의 사업을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평등의 의미 되겠죠. 자녀 양육을 위한 최저소득의 보장, 또 기본적 의료조치, 최소한도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훈련과 기초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편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선별성의 원칙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 아동, 청소년 복지 사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양육 능력의 정도가 기준이 되겠죠.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요부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발적 기능의 원칙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달의 그 편차가 심한 장애아동과 또 그 우수아동과의 그 편차, 결손된 양육 환경에서 자라는 고아나 빈곤 가정의 아동이 주 대상이 되겠죠. 이들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아동의 그 복지를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아동 문제, 욕구를 고려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동 복지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전문적 접근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그런 그 최근에는 정책적 접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정책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의 원칙이 점을 강조하고자 하며 그럼 아동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기본 이념입니다.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이념은 무차별 평등 이념, 안정된 가정 환경의 중요성 강조, 아동 최우선 이익 제공 등입니다. 또 아동 관련 행정기관으로 중앙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국무총리인데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다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둡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접할 수 있다. 아동위원이 명예직을 하되 아동위원회에서는 수당은 지급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데요.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담 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입니다. 먼저 아동보호조치가 있는데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아동의 그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 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또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서 관람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의의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입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참 이러한 경우가
좀 종종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에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입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정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의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장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변경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죠, 법원에. 후견인이 선임 및 후견인이 변경 청구를 할 때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다음은 네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또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 운영,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아동학대 예방 및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긴급 전화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11월 19일로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절차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도 나왔는데요.
모든 그런 그 지원 여부 결정이나 지원의 제공을 할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로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두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무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또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의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또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로 아동복지 서비스 가운데 지지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아동상담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로 아동수당은 연령만으로 실시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의 형태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둘째, 셋째 아동에 대한 보조금이나 출산 축하금은 보편적 성격의 급여가 아닙니다. 다음 아동복지전담기관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가 있습니다.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주의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시설로.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양육시설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가지고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아동보호 치료시설은 무엇이냐?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강목의 시설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자립 지원 시설로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아동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아동 전용 시설은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 전시시설, 아동 휴게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그 밖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의 공통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가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 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주간보호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고요. 아동 전문 상담 사업은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학대 아동 보호 사업은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 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동생활 가정 사업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방과 후 아동 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의 재원은 자체 수입과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의지에 따라서 지원폭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과제로 아동복지정책이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건전한 성장 발달과 건전한 가정 유지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아동을 위한 소득 보장이 빈곤계층으로 제한되어 사후 보완적 서비스이므로 이들이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아동을 위한 소득 보장이 주로 빈곤계층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사후에 예방이 아니라 사후에 보완적 서비스가 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보육교사의 전문교육 실시 및 시설 보호를 일시적 보호의 수단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그런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또 그룹홈 활성화 및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대규모보다도 소수로 좀 가족적인 분위기로 그룹홈화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은 많이 향상됐습니다만은 좀 아동들의 국내 입양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어떤 국외 입양보다는 또 국내 입양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대부분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정보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노인복지 정책의 이해입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의 목적은 노인복지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인 재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에서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또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고 되어 있고 부모에 대한 경로 효친 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 보건, 소득, 여가 및 안전, 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노인 보건복지사업, 또 기초연금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의 연역과 배경입니다. 연역을 살펴보면은 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됐고요. 91년도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제정됐고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됐고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시행은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시행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복지 정책의 배경을 보면은 평균 수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입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걸 보면은 192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은 불과 32.4세, 여성은 35.1세입니다. 이제 아이일 때 많이 사망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또 의료시설도 많이 부족할 때 아닙니까? 그러던 것이 2009년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79.1세로 남성은 76.2세, 여성은 82.6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65세 인구가 14.3%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7.1%를 기록했고요. 2020년 기대 수명은 83.5세로 남자가 80.5세, 여자가 86.5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죠. 적용 대상은 노인 복지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입니다. 지원 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정책의 체계는 도식화 해놨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있고 이제 기초연금이 됐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고 해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해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은 장기요양기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판정을 등급 A를 받은 사람들은 노인 돌봄 서비스로 소외노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받고 독거노인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정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이러한 노인들은 건강검진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있고 장기 요양기관이 있고 재가 노인 복지시설이 있고 치매 조기 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드리면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중복 이용할 수는 없고요. 그 특별현금급여 그 가족 요양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이 있고 이건 이제 그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거고요. 방문 모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간호가 있는데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또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또 주야간 보호가 있는데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 보호 내에 치매 전담치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이제 입소시켜 가지고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월 1일 이상 9일 이하로 해서 연 4회 정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 있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 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에 이제 시설급여로는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슷한데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신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노인에게 이제 가정과 같은 주거 요건에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 현금급여로는 이제 가족 요양비가 있습니다. 그 장기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가 그 장기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벽지 지역 거주자, 또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 이런 사유로 그런 장기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으시고요. 또 주거 및 여가 생활로는 노인 주거 복지시설과 노인 여가 복지시설, 또 실종 및 인권보호로서 실종노인 상담지원센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노인소득 보장이 있습니다. 그 직접적 소득 보장으로 연금보험인데 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입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급여 등, 또 기초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경로우대, 철도요금, 고공 등 입장료 면제 혹은 할인이 있고요. 고용촉진으로 고령자 인재은행,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제 혜택으로 노부모 부양수당, 주택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주택자금 할증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하기가 있는데,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하기는 봉사하고 싶은 노인은 전국의 노인복지관 또는 경로당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자원봉사 클럽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요.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으로 사회적 신분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 서비스로 장기요양요원 파견 교육사업, 신체적 수발, 일상생활 지원,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사업이 있고 상담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구에 노인복지 상담을 두게 되어 있고요.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있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제가 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제가 노인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었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노인 학대 예방입니다. 범국민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6월 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입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노인이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이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행위, 이런 게 있고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인 1577-1389 신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실종노인 신고 의무는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발견했을 때는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입니다. 관장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 산하의 시도와 시군구를 통해서 읍면동 사무소로 전달됩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등 일부 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 촉진이니까 고령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민간 전달 체계로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 주체가 되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전달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과제로는 선가족 보호 후 국가보장이란 보충적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의 초점을 둔 소극적인 정책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 대상 확대하고 유료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빈곤 노인들에 대한 소득 보장 및 취업 프로그램이 미흡합니다. 이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그런 소득 보장 및 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보장의 확대와 취업 기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료비 경감과 노인 전문 요양시설의 확대, 입소시설 및 서비스 질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군구에서의 노인복지 상담 업무의 효율화, 공공 및 민간 전달 체계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 재가 및 입소시설의 확충과 시설 직원들의 대우가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애인 복지의 정책의 이해입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의 격안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2021년도 등록 장애인 수가 264만 4,700명이나 됩니다. 이게 남자가 152만 8,280명이고 여자가 111만 6,420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그런 어떤 정책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통합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이념과 권리입니다. 기본 이념을 보면은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그렇죠.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또 평등하게 대줘야지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또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있는 거는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 즉 국민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요. 그 아래는 장애인은 특히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 여기에는 장애인 대표로 참석하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참석해서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각급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들이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애로사항 이런 것을 더 절실히 또 체감하기 때문에 이들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의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이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속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인데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종류 15개 및 기준이 있는데요. 지체장애인이 있고, 팔, 다리, 몸통, 손가락, 발가락, 키, 척추 등의 기능장애고, 뇌병변 장애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술적 병변이고요. 시각장애인은 이제 나쁜 눈의 시력이고, 청각장애인은 귀 청력 손실, 언어장애인은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이제 항구적으로 지체되고, 자폐성 장애인,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이 장애고,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신장장애인이 있고, 신장 기능의 어떤 연속적인 장애, 심장장애인은 심장의 기능 부전 등으로 장애를 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고, 호흡기 장애인이 있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 부전 등으로 인한 간기능장애, 안면장애, 안면 부위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 요로장애, 배변이나 변효 기능의 장애, 뇌전증 장애,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입니다. 5년마다 수립 시행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다음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정책기구인데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 날인데요. 4월 20일인데 매년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본정책 실시로는 장애 발생의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 실시, 직업재활훈련, 정보의 접근, 편의시설 제공, 안전대책 강구, 사회적 인식 개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또 주택 보급, 문화환경 정비, 복지 연구 등의 진흥,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조치로 장애인의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복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제 장애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이 있고요. 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 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서비스가 있고, 그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 복지 상담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요. 산후 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고요. 자녀 교육비 지급, 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조세관련 등,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 또 자금 대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업 지원이 있습니다. 생업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또 자동 판매기를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이 신청하면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 소매인 국내 우표로 판매업 등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지정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훈련비도 지급은 장애인 복지 실시기관은 재활 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에 따라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자립훈련비 물품도 포함됩니다만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생산품도 이제 구매하고 그죠? 고용 촉진도 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제, 활동 고용 형태 고용하고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또 장애수당, 또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즉 18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동료 간 상담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자립생활에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활동보조인이 파견하고 활동보조 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에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등으로 인해서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를 보면은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고요. 또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 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로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여기 이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잘 살펴보면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 여가 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인데 반해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이제 직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거든요. 이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알아두시고, 이건 이제 지역사회하고, 이거는 이제 직업재활입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거는 의료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과 단체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은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입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여기는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말합니다. 발생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화 절차입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규정입니다. 단체의 보호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입니다.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 양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 즉 인공 팔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조기 기사, 언어 재활사,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재활사죠. 그 다음에 수화 통역사, 수화 이제 언어 쳤습니까? 청각 이제 장애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점역과 그 교정사, 그 시각장애인 대상이죠. 점역사, 교정사의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 그 밖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 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 및 조세 감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 실시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또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 복지 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그 장애인 복지 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품,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를 감면합니다. 지금까지 제11장 사회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13차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서비스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로, 아동복지 정책의 원칙을 기술하시오. 이상으로 제11장 사회 서비스 정책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는 제12장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